현대차그룹이 서울시 삼성동 신사옥 GBC에 두 번째 설계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층수를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원만히 협의하기로 하면서 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소형 원전 1기를 상용화하고 2038년까지는 대형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400만 톤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차단했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또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없앴습니다. 오전 하락했던 코스피가 장 후반 들어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틀째 떨어져 1,43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에 짓고 있는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의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105층으로 짓기로 했었는데 지난해 50층대 두 동으로 현대차가 설계를 바꾸려고 하다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3개 동으로 짓는 설계 변경안이 서울시에 제출됐는데 둘러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 변경을 포함해서 그간의 설계 변경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서울시는 GBC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측은 54층 3개 동으로 변경을 제안했는데요. GBC는 현대차가 삼성동에 업무 빌딩과 호텔,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5층 초고층으로 짓기로 하고 2020년 5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비가 치솟자 지난해 2월 설계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105층 1개 동에서 55층 높이 2개 동으로 짓겠다고 한 건데요.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차그룹은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내용을 보완해서 이번엔 54층 3개 동으로 2차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네, 지난해 55층 높이 2개 동 수정안을 냈을 때 서울시와 현대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협의점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단순 건축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와 추가 협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현대차그룹도 향후 서울시와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공기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또한 50층대 설계를 받아들인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는 새 GBC 개발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협상 조정 협의회를 거쳐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1년 8개월 만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설비를 도입하는 계획인데요. 이에 2038년까지 신규 원전 등을 여럿 도입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게 원래는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 계획인데 좀 늦어졌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38년까지의 15년 내용이 담겨있는 장기 계획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 중립 등을 주로 고려한 뒤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038년 목표 수요로 129.3기가와트를 전망했는데요. 경제 성장과 기온 상승에 따른 모형 수요는 128.9기가와트로 책정했고 첨단 산업과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과 수소 환원 제철, 전기료 비중 확대 등 전기화로 인해 16.7기가와트의 추가 수용량이 예측됐습니다. 네,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면 공급도 따라와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38년까지 10.3기가와트의 신규 전력 공급 설비 건설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에 기간별 예비율과 건설 기간,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신규 설비를 전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5년부터 2036년까지 SMR 1기 상용화를 통해 0.7기가와트를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어 2037년부터 2038년까지는 대형 원전 2기를 만들어 2.8기가와트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는데요.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0만 톤 올려 오는 2030년까지 1억 4,59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겠다고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11차 정기본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 중으로 장기 손정과 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용량시설 개설과 ESS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비만 치료제나 마약성 진통제 등이 최근에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단시간 팔고 빠지는 수법까지 나타났는데 여기에 네이버가 칼을 빼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네이버 대책의 내용이 뭡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의약품을 팔다 적발된 입점 업체에 대해 최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중독성 강한 진통제와 같은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타이레놀과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도 온라인 거래는 불법입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 번 적발 시 경고, 그리고 두 번 적발되면 이용 정지나 퇴점 조치를 시행합니다. 네이버 측은 의약품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반적인 적발은 두 번 적발 시 퇴출이라는 건데 한 번만 적발해도 퇴출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만 단시간 판매하는 이른바 어뷰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고의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특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해도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해외 직구 식품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약품과 마약 등의 불법 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같은 포털뿐 아니라 개인 SNS를 통한 은밀한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특별점검과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오는 6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2019년 분사 이후 5년 만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5년 만이면 오히려 좀 늦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전자금융검사국은 이르면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 측에 정기검사 사전 통지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기검사 한 달 전에 통지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달리 지난 2019년 10월 분사 이후 단 한 번도 금감원의 수시검사조차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TMF 사태 이후 디지털 IT 부문을 새로 만들었고 신설된 전자금융감독국이 이번 검사를 나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보통 금감원 검사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꺼리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오히려 필요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 상장 이슈 때문입니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500여 명 안팎의 임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주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전체 임직원이 6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최소 5,500만 원 규모의 스톡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스톡 옵션의 효력은 부여 시점부터 8년간입니다. 즉 2030년까지 상장 성공까지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합법적인 신사업 서비스 출시까지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받아봐야 이른바 도전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로 허가와 규제에 대한 채점을 받아봐야 금융데이터 결합과 활용의 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파이낸셜은 내부적으로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금감원 수시검사 내용을 기준 삼아 2019년부터 5년간 해마다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임직원들에게 금감원 검사 특별 대비를 시켜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구체적인 상장 시기를 대외에 공표한 적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공유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어서 대출 관련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해 들어 대출 총량 압박에서 여유가 생긴 은행들이 속속 대출 문턱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최나리 기자, 그러니까 집이 있더라도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1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내주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중단했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중단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아직 구체적인 추가 완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추가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은행으로 좀 번져서 지난해와 같은 은행권 대출 경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대출 총량 압박이 완화되면서 대출 경쟁 움직임도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있는 모기지 보험 적용을 부활시켰고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 비대면 대출 등도 다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은 금리 인하 카드도 고려할 텐데요. 다만 지난해 초와 같은 과도한 금리 경쟁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는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 기조에 따라 비슷한 영업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우리은행이 혼합형 주담대를 없앴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주력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고정금리형 혼합대출의 신규 취급과 증액대출을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이제 금융소비자가 우리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형과 주기형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5년 주기형 주담대만 취급하고 있고요.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를 모두 취급 중인 KB국민과 하나은행은 당장 5년 혼합형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지난해부터 주기형 주담대의 취급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좀 늘리길 바라잖아요. 이 기조에 은행들이 발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 자체 주담대 중 순수 고정형이나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의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했는데요. 금감원은 기존 30%의 목표 비율을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와 다시 산정하고 오는 4월 3일 종료 예정인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주기형 주담대의 가상금리를 변동금리 상품보다 0.4에서 0.5%포인트가량 낮게 산정해 주기형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고정금리 상품 취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달 감소세를 딛고 이달 중순까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이끌었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하루 평균을 내면 수출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수출 상황 어땠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53억 달러, 우리 돈 약 50조 6,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2%, 승용차가 40% 넘게 늘었고요. 철강 제품 등도 11%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2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3조 2,7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2월이었지만 올해는 1월이다 보니 이번 달 조업일 수가 작년에 비해 더 많았던 영향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모두 고르게 늘었는데요. 특히 베트남에선 32%가량 급증했습니다.
네, 반대로 수입액은 어땠습니까? 네, 수입액도 345억 달러로 1년 사이 7.7% 늘었는데요. 반도체와 기계류가 2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원유와 가스에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과 대만 등은 늘었지만 중국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엔 수출이 감소하면서 2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반도체와 컴퓨터, 자동차 등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까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은도입니다. 우리 수출 상황에서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트럼프의 관세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게 산업부가 미국을 직접 찾아서 전달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처관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이 기간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 등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설명했는데요. 박 차관보는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상호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대해 기여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깎일 우려가 생기면서 관련된 요청도 했다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박 차관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적극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은 물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는데요. 산업부 역시 향후 미국의 무역 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상황 속에 국내에서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넉 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기업 심리 지수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 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은 85.3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떨어져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건데요. 기업 심리가 악화된 이유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하락이 주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수출 개선으로 제조 업황은 좋아졌지만 건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비제조업 업황이 나빠져 전산업 CBSI도 1월보다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건데 우리 성장률 전망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디가 전망치를 낮췄습니까? 네, 영국의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재 연 3% 수준인 금리를 2%로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해외 주요 투자은행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6% 수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내렸고 한국은행은 다음 주 화요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여야정 4자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은 인구와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우선 연금 개혁 이야기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데에서 그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에 더해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 대체율 이전에 자동 조정장치 채택이 관건이라고 전했는데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둘 다 쟁점이 맞다며 연금을 삭감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망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만큼 소득 대체율보다 여야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연금 개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들 짚어보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나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정 4자 대표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규모나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야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의 복구를,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추경의 3원칙으로는 민생지원, AI 등 미래산업지원, 통상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골이 더욱 깊은데요.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지만 야당이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숨 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오전 들어 하락권을 걷던 코스피가 오후에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후판 관세 부과 소식에 철강주와 조선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후 3시 10분 기준 2,650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원, 1,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6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중국산 후판의 잠정 관세 부과 조치에 조선주와 철강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그간 급등했던 조선주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1.5%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철강주인 포스코스틸리온, 동국제각은 각각 20%, 10%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770선 중반으로 전장보다 0.7% 가까이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가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원대로 전날 주간 거래 종가인 1,438원대보다 4원 넘게 내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장기물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에 선을 긋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상승 흐름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소폭 상승한 38,700선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역시 소폭 상승한 3,37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콩 학생 지수는 3% 가까이 오른 23,200선에 거래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KT가 최근 갤럭시 S25의 사전 예약을 대량 취소한 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지 예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 사무소에 소비자 신고가 다수 들어온 데 따른 예비 조사로 결과에 따라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T는 갤럭시 S25 사전 예약분의 상당수를 취소하면서 뒤늦게 선착순 1,000명 한정이란 안내가 누락됐다고 밝혀 소비자 공분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대기 순환이 잘 이루어져 공기질이 좋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역시 좋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오늘도 춥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공기질이 양호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요일부터는 전국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